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인데, 사회과학으로서 사회복지학이에요. 자, 사회과학으로서 사회복지학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학은 다른 학문, 기초학문이 아니라 응용학문입니다. 그쵸? 응용학문이고, 그 다음에 이론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초점이 있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담은 실천학문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은 개인과 집단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의 또 하나의 특징이 여기서 이런 실천학문, 응용학문에서 도출되는 건데, 자, 다학문적 성격을 갖습니다. 자, 다학문적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어요. 자, 간학문적, 그 다음에 학제 간 연구, 그 다음에 약간 어려운 말로 이런 거를 통섭이라고 하죠. 통섭. 자, 뭐냐면 사회복지학은 응용되고 실천되어야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문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학 안에. 사회복지학 안에 행정학도 있고, 사회복지학 안에 통계학도 있고, 사회복지학 안에 심리학도 있고, 정신분석학도 있고, 경제학도 있고, 경영학도 있고,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학문 사이에서 여러 학문들의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해서 간학문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제를 뛰어넘어서 존재한다. 그래서 학제 간 연구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통섭이라고도 해요. 통섭. 여러 가지 것들 통합해서 섭취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구체적인 욕구, 인간의 구체적인 문제, 인간의 구체적인 필요, 또 똑같은 말이죠. 욕구, 필요, 문제를 해결하거나 충족하기 위해서 과학적 지식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복지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학은 과학을 얘기하는 거야. 자, 2번. 다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의 다양한 학문적 성과를 총체적으로 활용합니다. 맞죠? 다학문적 성격. 자, 3번. 사회문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창출해내고 이를 실제 사회현상에 적용하는 실천학문이다. 실천. 4번. 자, 대상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상호 충돌 가능성이 있는 양극단의 가치가 있으면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라고 했는데, 선택해야만 하는 것은 선택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선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상호 충돌, 상충했을 때는 몇 가지 가치가 상충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건 사회과학의 일반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복지학에도 쓰는 건데, 자, 규범조화적 접근이 있습니다. 하나는 규범조화적 접근, 또 하나는 이익형량적 접근.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사회적 가치가 충돌했을 때는. 자, 규범조화적 가치라는 것은, 자, 이런 것, A라는 가치와 B라는 가치를 섞어서 A에서 죽음, B라는 것을 죽음, 이렇게 섞는 겁니다. 이렇게 절충하는 거예요, 절충. 자,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사회복지학의 주도성이 충돌할 수도 있죠. 자, 사회복지사가 보기에는 클라이언트가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클라이언트가 그런 결정을 내리려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 뭐 그럴 때는, 자, 그러면은, 자, 뭐 사회복지사가 이걸,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뭐
한 6개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1개월부터 일단 한번 해봅시다. 1개월만 하고 그때 다시 얘기합시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견과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절충할 수도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리고 실용 학문이고 응용 학문이고 실천 학문이면 당연히 현실에선 절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밀 엄수가 엄격한데 또 혹은 클라이언트의 생명권을 지켜야 되는 경우,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암에 걸린 것을 가족들에게 얘기하지 않아. 뭐 그럴 때는 암에 걸렸다는 사실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족들한테 아프니까 병원에 한번 데리고 가봐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절충해서 그 정도까지는 얘기도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절충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규범 조화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충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이익 형량, 이익은 뭐냐면 여기서 형량은 뭐냐면 저울로 잰다는 거야. 이걸 뭐냐면 우선순위를 따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자, A와 B가 충돌했을 때 B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A 먼저 하고 B 합시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상충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치, 둘 다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한다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절충이라는 말은 균형이란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균형을 이뤄서 가치의 균형을 이루고 또 가치를 절충해서 혹은 조화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서대로 이제 실현하는 방법도 있고 자 그런 거지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되셨죠? 2번 넘어갈게요. 그래서 틀린 건 4번입니다. 자 사회복지제도와 다른 사회제도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사회복지의 개념을 사회복지 자체를 여러 제도, 중요한 제도에서 포괄할 수 없는 것을 사회복지에서 해결하자. 이게 자녀적 태도죠. 나머지를 사회복지에서 해주면 된다라는 게 자녀적 태도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제도도 독자적인 하나의 경제제도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제도로서 인식하는 것을 제도적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자녀적, 제도적 이렇게 나누죠. 자, 자녀적이라고 하는 것은 선별, 보편, 선별주의. 제도주의는 보편주의가 강하고. 자, 또 이거는 개인주의. 자, 개인주의가 강한 거라면 자, 이것은 사회민주주의. 그 다음에 혹은 집합주의. 혹은 진보주의. 자, 이거는 개인주의. 그 다음에 자유주의. 보수주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내가 이 순서를 살짝 바꿨네. 어쨌든 순서대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 순서대로. 자, 자녀, 제도, 선별, 보편, 개인, 집합,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보수, 진보. 이렇게 짝을 맞춰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란 가족이나 시장경제 맞습니다. 자녀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가족제도와 시장경제. 그래서 가족제도와 시장경제에서 기능을 수행해서 문제가 없으면 사회복지는 필요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보완하는 정도 수준의 사회복지를 인식을 하는 거고 수준으로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 간의 상부상조로서 다른 사회제도가 수행하는 기능과 구별되며 자 이런 말이 중요하죠. 독립적으로 수행된다. 이 얘기는 어떤 것을 보완하거나 그런 메꿔주는 역할이 아니라 사회복지 제도 자체가 경제제도, 가족제도와 마찬가지로 동급으로 동등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제도주의는. 자, 3번 자녀적 개념은 보편주의와 자유주의 이게 어울리지 않다는 게 느껴져야 돼요. 요게
보편주의가 잘못됐죠. 일단 이거랑도 어울려. 자녀적 개념은 보편주의가 아니라 선별주의, 자유주의 이념에 제도적 개념은 자 여러분 예외주의가 자녀랑 비슷한 말이에요. 예외. 자 예외주의, 보수주의 이거는 자녀. 아시겠죠? 이것도 이거 틀린 거죠, 사실은. 자, 이렇게 읽어볼까? 자녀적 개념은,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녀적 개념은 선별주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예외주의에 해당하고, 제도적 개념은 보편주의, 집합주의, 사회민주주의, 진보주의의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자, 자녀적 개념은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에서 개인의 책임, 맞아. 자녀적 개념은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사회가 보장해 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보완 정도 하는 수준으로 해야 된다. 제도적 개념은 사회 구조적 책임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3번. 길버트와 스펙트의 모델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필기 잘하세요, 필기. 자, 길버트와 스펙트에 의하면, 자, 5가지로 나누죠. 5가지. 자, 가족제도. 그 다음에 종교제도. 그 다음에 경제제도. 그 다음에 정치제도. 그 다음에 사회복지제도. 이렇게 5가지의 제도가 존재한다. 자, 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가 연결되는 기능이 중요해요. 기능이 중요합니다. 기능. 자, 가족제도는 무슨 기능을 합니까? 그렇지, 사회화 기능을 합니다. 한 사람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변화되는 사회화 기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종교제도는 사회 통합의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국 사회를 보면은 이해가 안 되실 거야. 그치? 한국 사회는 종교가 사회 분열의 기각이기 때문에 이해를 안 되시겠지만, 길버트가 살았던 시대, 나라에서는 종교라는 것을 기초로 사회가 통합됐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제도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산, 소비, 분배 기능을 한다. 생산, 소비, 분배 기능을 담당하고요. 주요 기능으로서. 정치제도는 사회, 통제. 그래서 여러분, 종교하고 정치하고 바꿔서 시험에 많이 냅니다. 비슷하지? 사회 통합, 사회 통제.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종교는 사회 통합, 정치는 사회 통제. 이거 잘 외워두시고, 사회복지제도는 상부상조.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1번 볼게요. 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재화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 키워드 나왔죠? 생산, 분배, 소비. 여러분, 재화랑 서비스는 구별하죠? 어떻게 그래요? 재화랑 서비스 차이가 뭐야? 그쵸?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재화, 둘 다 뭐예요? 상품 생산물인데, 재화는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다 재화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교육 서비스, 뭐 이런 것들,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은 서비스라고 얘기하죠. 재화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것은 당연히 경제제도겠죠. 어렵지 않죠, 이거는. 사회가 향유하고 있는 지식, 가치, 그리고 행동 양태를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하는, 자, 키워드 나왔습니다. 사회화 기능의 1차적 책임은 가족제도. 저기 키워드 연결이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공공부조를 시행하면, 이거는 좀 잘 봐야 돼요. 3번. 정답은 3번인데, 이거는 지금 3가지로 섞어놨어요. 여러분 보세요. 공공부조를 시행하면서 자활사업을 참여를 강제하는 조건부 수급. 여러분, 조건부 수급 제도는 사회
복지 제도입니다. 사회복지. 그러니까 기능으로 얘기하면 상부상조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규범에 순응하게 만든, 여기까지 또 다른 거야.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규범에 순응하게 만드는 것은 사회 통제에 대한 얘기예요. 사회 통제. 즉 사회 통제는 어디서 한다? 정치에서 하는 거야. 정치. 그 다음에 사회 통합. 사회 통합 기능을 하는 건 종교야. 종교. 이건 정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도로 치면 요거 세 개 다 등장을 했는데, 등장을 했고 이 세 개를 막 섞어서 문제를 낸 거예요. 자,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규범을 순응하게 만드는 것을 사회 통제라고 하고, 사회 통제는 순응하게 만드는 것을 사회 통제라고 하고, 사회 통제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가 담당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사회 통제와 사회 통합.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하겠습니다. 4번. 자, 최근에 이 대선 토론 때도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게 있었는데, 어쨌든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이제 발언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이제 주심에서 얘기하면, 자, 성인지라고 하는 것은 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런 뜻이야. 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따로 별도의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국방부 예산에도 들어가 있고, 교육부 예산에도 들어가 있고, 기획재정부 예산에도 들어가 있고, 이제 모든 부처에서 예산을 딸 때 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짜자는 거예요. 근데 그 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이유가, 그 목적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인지의 목적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인지의 목적은 양성평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등에 대한 관점을 잘 세워야 돼. 평등은 차별의 반대말이 평등이죠. 근데 또 평등을 하기 위해서는 차별이 필요하죠. 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비례 평등 이런 거 얘기할 때, 비례적 평등 이런 거 얘기할 때, 자, 합리적인 차별을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지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을 통해서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거예요. 양성평등.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성통합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성인지 관점은 현상으로서는 차별인데, 이 차별은 합리적인 차별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이 다르니까 다르게 취급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 예산을 짤 때든 어쨌든 여성에 대해, 그러니까 남자 중심으로 사고를 하기가 쉬우니까, 남성 중심으로 사고를 하기 쉬우니까 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실례로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사당의 여자장실이 만들어진 게 1990년대인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 국회가 만들어진 게 1948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40년? 40년 이상을 국회의원은 여자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그렇죠? 근데 그런 인식을 이제는 좀 그런 인식을 버리고 좀 양성평등적인 인식을 가지고 예산을 짜자. 이런 관점이 성인지적 예산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관점을 성인지 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젠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젠더 갈등 하는데, 젠더라는 것은 사회학적 의미의 성입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적 의미의 성을 우리가 섹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걸 잘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성인지 관점은 젠더적 관점이에요. 그쵸? 근데 잘 이해를 해야 돼. 젠더적 관점인데, 그러면 생물학적 성을 무시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적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물학적 성에 대한 개념을, 그러니까 똑같아, 이거랑.
양성평등을 지향하지만 합리적인 차별을 인정하는 것처럼 사회적성을 지향하지만 생물학적 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차별과 평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평등이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거나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이 있는데 사회적 성이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젠더 센시티브 퍼스펙티브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 관점. 요것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번 봅시다. 1번. 가족 내 성 역할 분업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라고.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성차별적인 관점, 성분리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현상만 보면 성인지 관점이라는 것이 좀 성별로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름을 인정하고 통합을 지향하는 게 성인지 관점이기 때문에 자, 분업을 강조하는 관점은 아닙니다. 자, 이거는 여기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반대. 오히려 성차별적, 성분리적. 여기서 그냥 성차별적이라는 것은 차별이 수단이 돼야 되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성인지 관점은 차별이 수단에 불과한 거고, 이거는 차별을 목적으로 강조하는 거니까 목적으로 하는 거고. 2번, 성차별로 인한 문제를 분석하거나 개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관점이다. 맞고요. 3번, 여성과 남성은, 이거 중요하면 3번에 별표 쳐야 돼요. 3번. 이게 성인지 관점의 핵심입니다. 3번이. 여성과 남성은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경험의 차이로, 즉 생물학적 성의 차별을 인정하는 거예요. 차이로 서로 다른 이해나 요구를 가진다고 보는 관점이다. 자, 4번. 정책이나 개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는 관점이다. 다르다는 거야. 정책이나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하고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자라는 거야. 인정하고 어디로 가자? 양성평등, 성통합적 관점으로 가자라는 게 성인지적 관점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틀리기가 쉬워요. 이런 개념은. 자,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연도 외우는 건데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경제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IMF 구제금융이라는 거 우리 사회복지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가 결합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정책 모형으로 얘기하면 쓰레기통 모형이죠. 우연적으로 IMF라는 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았어. 근데 마침 그때 사회복지에 대한 관점을 중시하는 정부가 들어서 최초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DJ 정부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IMF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건 단지 그러면 다른 보수적인 정권, 사회복지를 중시하지 않는 다른 보수적인 정권이 들어섰으면 또 달랐을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우연적으로 일치했던 때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근간은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모든 사회복지 학자들이 다 인정을 해. 정책 인정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하고 이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회복지 핵심이야, 사실은.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의 핵심이 뭐야? 공공부조하고 사회보험 아니야? 공공부조의 핵심이 뭐야? 이거야, 기초생활수급법. 사회보험의 핵심이 뭐야? 건강보험이야. 우리가 사회보험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실업보험, 고용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보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그럼 건강보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가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이 두 가지를 만들어낸 게 DJ 정부 때고 1999년에 둘 다. 이거 쉽지? DJ 정부가 98년부터 시작됐으니까. 그 다음에 장애인 차별법은 노무현 정부 때인데 2007년. 그
그 다음에 최저임금법은 여러분 그 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그럼 최저임금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산업화가 본격화된 게 80년대 후반이야. 80년대 후반이야. 그때 우리나라는 최3조 호황이라고 최호황기를 다루고 이렇게 구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80년대 후반 우리나라 산업화가 본격화가 되었던 1986년에 시행됐던 게 최저임금법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죠. IMF가 1997년, 1998년이니까. 왜냐면 IMF가 겨울이었대요. 겨울 때. 겨울 때. 네, 노숙자도 생기고 어쨌든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나이는 어렸지만 어쨌든 뭔가 변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걸 좀 느꼈었어요. 그때는.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런 때입니다. 어쨌든 IMF를 전후로 나누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가지의 연도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두 가지 연도. 네 가지 다 중요해요. 사실 연도가. 근데 그 연도를 좀 여러분 보고 잘 외우라고 제가 그냥 흐름을 설명해 드린 것 뿐입니다. 되셨죠? 6번 넘어갈게요. 자, 인행사, 인간행동. 자, 에릭슨은, 여러분, 에릭슨은, 자, 에릭슨. 자, 에릭슨은요, 일단, 자, 몇 단계로 나눴어요, 여러분? 에릭슨은? 8단계로 나눴어요. 에릭슨 8단계. 한번 해볼까? 유아기. 그 다음에 초기 아동기. 이건 한 3, 4살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 아동기. 자, 그 다음에 유희기. 유희기는 유치원 다닐 때. 그쵸? 유아원이 어린이집 다닐 때. 여기를 학령 전기라고도 불러요. 학교 들어가기 전이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초등학교 때 그런 거를 우리가 아동기라고도 부르고 이제 학교 다니기 시작한다라는 의미에서 학령기라고도 부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4가 아니라 5번째죠. 이제 뭡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뭐라고 그래요? 청소년기. 그쵸? 그 다음에 그 대학을 다니거나 아니면 사회 초년기를 우리가 성인 초기라고 부르죠. 혹은 청년기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0, 50대를 뭐라고 그래? 20, 30대를 성년 초기라고 하면 성인기 혹은 중년기. 그 다음에 이제 60, 70대를 그 이상을 노년기. 이렇게 부르는데 중요한 거는 에릭슨은 이 8가지 단계 중에서 어떤 단계를 가장 중요하게 봤냐면 아무 단계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전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전생에 걸친 변화. 변화를 강조하는 게 에릭슨 이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유아기의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은 에릭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아기의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은 프로이드의 전통적인 이론이죠, 사실은.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갑니다. 자, 여러분 융도 나눴어요, 사실은. 융도 나눴고, 자, 이거는 융에 대한 설명으로서 맞습니다, 이거는. 융은 인간 행동의 발달을 이 표현이 융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개성화를 통한 자기 실현. 자기 실현. 내가 나다울 때가 가장 훌륭한 상태다. 그게 자기가 실현되는 상태다. 라는 과정으로 봤습니다. 맞고요. 그럼 융도 단계를 나누는데 융은 4가지로밖에 안 나눠요. 자, 아동기,
그다음에 청년기, 그다음에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간단하게 나눠요. 에릭슨처럼 쪼개서 나누지 않고. 그러면 융은 이 네 단계에서 어느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자, 융은 있어. 융은 이 중년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그게 특이한 점이에요, 융에. 왜냐하면 이 중년기부터 뭐가 실현됐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 거야. 중년기. 자, 3번 스키너. 자, 스키너는 무의식적 동기에 의해 행동 유발. 이것도 프로이드의 이론이에요. 무의식을 강조한 건 프로이드의 이론이고, 자, 스키너는 무의식을 강조한 게 아니라 환경이나 외부 자극이 중요하다고 본 거죠. 무의식이 아니라 환경이나 외부 자극. 스키너는 외부 자극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외부 자극이 이제 파블로처럼 기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 외부 자극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돼요? 보상을 해주면 더 잘할 것이고, 처벌을 하면 그 행동을 안 할 것이고, 이 보상과 처벌이라고 하는, 이때 보상을 여러분, 시험에서는 강화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강화. 칭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하지 마! 혼내는 걸 처벌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에 반응한다라고 보는 거고. 메슬로는 욕구 단계, 5단계설을 얘기하는 거죠. 건강한 행동 발달을 위한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을 강조한 거. 자는 아닙니다. 자, 요거는 건강한 행동 발달을 위한 무조건적 긍정을 강조한 건 로저스라는 사람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메슬로우는 욕구 발달 5단계설. 그걸 외우시면 되고. 되셨죠? 정답은 6만 맞는 설명이고 나머지는 틀렸는데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를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죄송한데 잠깐 끊었다가 7번서부터 2교시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